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선포 상태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죠.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김준우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원영섭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지금은 네. 아니고요. 전직 미디어 법률 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직 없어요? 지금은 당직이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 단장. 예. 법률 관계 일을 많이 했죠. 예, 국민의힘 책임당원 맞죠? 책임 당원은 맞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정의당 전 비대위원장.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지금 역시 책임당원 권리당원. 당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요게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법적 이 사실 여의도하고 저 서초동 만나는 거 사실 많이 없는 게 좋은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이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보셨죠? 예, 봤습니다. 비상계엄. 예. 딱 보는 순간 10시 반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원영석 변호사. 솔직하게 너무 예상을 못해서 예. 가짜 뉴스가 혹시 나왔나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잠시.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릿속이 정리는 안 되더라고요, 당장.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고 왜 했고, 그리고 또 금방 또 국회에서 해제 표결을 했고, 해제 표결을 또 받아가지고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너무 45년 만에 오랜만에 한 비상계엄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어떤 질서 유지나 이런 거에 그렇게 의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국회로 가서 옛날에 우리 패스트트랙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때보다 오히려 그런 유영력의 강도는 더 낮아요. 오히려. 그때도 굉장히 가열차게 했는데 그거 정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왜 했을까 뭘까 하는 이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요? 뭐지? 뭐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에서는 왜? 왜냐하면 국회가 해제 요구권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헌법을 잘못 기억하나? 그래서 따가지고 헌법 77조 그 4항인가 5항인가요? 그것부터 페북에 올렸어요. 주변에 전파하고 기자들 전화 오면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거 반대한다라고 올라온 걸 보고 조금 안심을 했죠. 그래도 지각이 있는 분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마음 편하게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달 만에. 그랬더니 방콕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행선지를. 그래서 나 방콕이야. 방에 콕 계시다는 거구나. 계엄이라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김태현이 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국회 그 군인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조금 심상치 않다. 해제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통보도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때 매일 야행성으로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새벽 4시쯤에 여의도로 갔다가 4시 반쯤에 해제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비상계엄은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역시 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탄핵소추 요게 이제 야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내일 표결인데 일단 하나씩 좀 보죠. 법적인 거 보겠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정당하다,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법적으로 이게 요건에 맞냐, 헌법과 개헌법의 요건에 맞냐 이거거든요. 근데 원영석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그러니까 이제 전시사변 기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거에 해당하느냐, 대통령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의 사유들이 요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도의 그런 어떤 권한자의 판단의 영역이고요. 정치행위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22명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해요. 그리고 23대만 10명의 탄핵소추를 합니다. 헌법기관 각종 관료들, 주요 그 인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그 예산안 삭감이 이제 있었는데 이 예산안 삭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찰 특활비, 검찰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공수사권,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어요. 올해부터.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는 거는 경찰이에요. 그런데 그 경찰의 특활비는 대공수사권에 대한 특활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또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영수증 없이 처리를 해요. 예. 자, 원영석 변호사가 예. 2부 말미에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냐면 이게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당이 예. 탄핵을 22명? 그러니까 그 예. 탄핵을 22명에 대한 탄핵 소추로 해서 예. 헌법기관과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예. 아까 예산. 말씀드린 게 이제 경찰의 대공수사비로 쓰이는 예. 그런 특활비 항목을 다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 법리적으로 저는 따질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그 시각, 그 국민 눈높이란 말을 제가 쓰기는 싫은데 그런데 국민들이 결국 이제 이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필요한 거였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치적을 떠나서 법적으로 일단.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생각이 정리돼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표출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1, 2주는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헌법에 보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위법령 개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원 변호사는 지금 예를 들면 야당이 22명 탄핵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얘기도 뭐지? 예산 협조 안 해주고. 예산 협조 안 해주고 특히 이제 검찰 특활비 깎아서 대공수사 못하게 하고 요게 행정 및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수행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탄핵 위법한 비상계엄은 위법한 아니다. 비상계엄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판단권자의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예. 예. 자, 김진호 변호사. 아니 저 오늘 정치적 얘기하려고 나오려는 건 아닌데 이 실체적 요건 관련해서는 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연령 비연령이니까. 근데 이제 절차적 요건 흠결은 이제 명백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헌법이랑 이제 개헌법상으로 보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돼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통고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죠. 누가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거를 시행 일시랑 시행 지역이랑 계엄 사령관이랑 계엄 선포의 이유를 공고를 해야 돼요. 관보 홈페이지가 또 없어요. 나온 건 포고령으로 나왔어요. 포고령 전에 정부에서 내야지.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이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흠결이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 개헌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란죄는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란죄가 되진 않습니다. 잘못된 개헌 내란죄 얘기는 또 짚을 거예요. 짚을 거니까. 하지만 이건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하겠다. 뭐 그리고 국수본에서는 출국금지 얘기도 나오고 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정행위 판단할 때 행정법원에서 실체적 요건 잘 판단 안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차적으로 완전히 흠결이 명백하다. 자, 그 절차에 대한 반론은 다시 내가 원영석 변호사에게 기회를 드릴 거고 아까 원 변호사가 얘기했던 실체적 요건 개헌법에 이게 해당하는 거다라는 주장에 대한 아니 근데 이제 그 야당의 탄핵 중에 뭐 물론 오타도 많고 막 내용 틀린 것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 헌법상의 그 권한을 이제 행사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탄핵을 예를 들어 22명 탄핵한 그거. 탄핵한 게.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 시기에 통과된 적이 있나요? 서로 싸워도 이제 한 또 1, 2주 있다 3주 있다가 또 이제 협의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그렇게 치면 이제 미국에서는 아예 뭐 협의가 안 돼서 셧다운이 되면 그쯤 되면 모르겠어 지금. 근데 12월 안에 정기국회 안에 뭐 못 끝내는 거 어제 하루 이틀 봐요. 이거 가지고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 그거는 그냥 통치권자의 인내심이 이제 좀 부족한 거지. 이거를 헌법상에 뭐 사회 질서가 교란되고 공공 안녕 질서가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자, 실체적 요건에 대한 건 이제 한 번씩 얘기를 들었고 이 절차적 요건은 흠결 있다. 뭐 통과 안 하고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아니 절차적 요건 다 지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 처음에도 가짜 뉴스처럼 그 국무회의가 의결이 안 됐다고 뉴스에서 다 통과 나왔죠. 안 했잖아요, 국회. 아니 그 통고라는 게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냈다는 걸 안 했다는 건가요? 그거 아셨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그 계엄이 진행되고 있고 선포된다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 뉴스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안 거지. 아니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지금 그 뭐가 자꾸 절차적 감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그게 하나씩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라고요? 아니 자, 이 얘기인 거구나. 자, 국무회의 심의는 거친 건 나왔어요. 김준우 변호사는 처음에는 심의 거친 것도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의는 거쳤어요. 심의 거쳤는데 나중에 심의를 안 네. 거쳤다고 가짜 뉴스가 나와서 나중에 심의 거쳤다고 그게 밝혀졌죠. 예. 그리고 그 형식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몰랐다라는 게 그게 어떤 형식을 갖춘 통고가 안 왔다는 건가요? 자기가 그냥 몰랐다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다는 형식을 갖춘 통고는 안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통고의 의무가 개헌법에 통고의 있는 게 형식이 아니라 그 통고- 헌법 77조 그러니까 4항에 있는 의무예요. 그 통고가 어떤 요식 행위를 갖추냐는 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에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형식을 갖춰. 예를 들면 그것이 네. 뭐 내용 중 형식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네. 어떤 헌법에 형식을 형식이 거쳐든 없잖아요. 문서든 뭐든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원영석 변호사는 야, 헌법에 뭐 문서라는 얘기도 없는데 국회가 인지하면 되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고.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최소한 이거죠. 그래, 좋아요. 요식은 없어. 양분 그러면 요식이 주장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 절차 군인을 위반에 보내기 대한- 전에 정무수석부터 보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헌법에 있는 절차는 아니죠. 군인 보내기 전에 정부수석을 보내라는 아니 게. 군인부터 보내는 게 통고예요. 예.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통고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알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갈립니다. 요거 이제 헌재에서 만약에 내일 통과가 되면 예. 가정이에요. 헌재에서 판단할 거고 내란죄 얘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탄핵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내란죄 수도 있는데 일단 내란죄 정확히 하면 내란 미수라고 이제 미수죠. 미수라고 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다. 표결 방해는 못했지만 그러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시도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이제 또 1980년 어. 그때 그 계엄이라는 상황을 사람들이 데자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비상계엄과 관련했던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겹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판결문에 뭐 나왔다고. 나왔죠. 그러던데. 아이 자 비상계엄 5.18. 선포 행위가 그 내란죄가 된 게 아니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라고요. 비상계엄 자체는 그게 내란이 아니었어요. 그걸 전국 확대해가지고 5.18 일으키고 이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과거에 내란죄로 처벌받았지 두 개를 그냥 겹쳐보는 거라고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고 그 사유에 대해서 내란죄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내란죄가 그래요? 되냐 안 되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로 세 가지 노는 것 중에 1번 논거만 가지고 지금 원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절차 위법이다. 예를 들어 실체적 요건 위법이다. 이것만으로 내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던 그 네. 비상계엄이 김진우 변호사 주장대로 위법하다. 이거 네. 내란은 아니다. 네, 위법하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되지만 그것이 바로 내란죄랑 바로 또 이음 동의어는 아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하고 그럼 이걸 왜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느냐. 핵심적인 거는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겠다고 했어요. 포고령의 첫 번째가. 근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을 관할하는 거예요. 국회는 건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계엄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행정과 사법. 예, 행정과 사법이요. 그러니까 국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국회를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영구하게 폐쇄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97년에 나왔던 그 5.18 관련 대법원 전원 합의체 보면 이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능을 셧다운 시키면 문제가 된다. 이건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형법에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국헌문란이 이제 내란 장의 이제 가장 마지막 조문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고령 내용이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군인을 또 국회에 그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국회에서는 사실은 원래대로면 지체 없이 계엄이 나오면 집회를 하도록 모여라. 심지어 정기회가 아니면 국회는 모여라. 이게 헌법 개헌법상에 다 있는 규정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법도 위반이에요. 포고령이. 그래서 이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내란죄가 되려면 폭동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폭동에 대해서는 또 9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여기서 폭동의 개념은 최강이다. 해악의 고지를 외포심을 나타낼 정도면 된다. 네. 이게 첫 번째인데 뭐 안 되면 뭐 의사들은 처단한다. 이게 포고령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외포심을 느끼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돼야 돼요. 폭동이 되려면 그 폭동의 개념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데 한 지방의 평온을 해쳤다고까지는 안 볼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내란 미수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자 어떻게 봅니까 내란죄? 자, 이게 보니까 결국 국회에 근데 들어가서 표결 막으려고 했던 거 이걸 내란죄 문제라고 보는 것 같던데. 그렇게 지금 그 변호사님의 논리를 적용을 하면 민주당이 내란죄예요. 민주당이 22명을 그러면 탄핵소추해가지고 기능을 다 마비시켰잖아요. 그 권한을 그냥 행사를 했으니까 그거는 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상계엄도 적절한 권한 행사를 한 거잖아요. 헌법상의 권한을. 아니 국회 기능을 막을 행사 권리가 없다니까요. 아니 헌법기관의 기능을 탄핵소추로 그런 방법으로 정지시키잖아요. 이 정도는 방송 못해요 진짜. 이거 법을 없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좀 진정을 하시고 뭐 각자의 의견이니까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 본인만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저는 이제 실체적 요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국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비상계엄이. 국회 질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그 질서 유지를 군인이 하는 겁니다. 그게 계엄의 실체라고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질서는 유지를 해야 될 게 국회 아니라 필요하고 그거를 국회를 건든다, 국회를 뭐 강압적으로 제압했다라는 관점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질서 유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서 유지를 그럼 예를 들면 뭐 방송국 뭐 관공서 예를 들면 법원 국회 이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둘러싸고 경비를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희 SBS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해서인가요?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 일면 보도 보니까 그 투입됐던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기능을 행사시키려는 내란이 아니냐. 요게 이제 야권의 주장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서 이 답변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단편적인 것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표적으로도 보는 게 대통령이 뭐 경고의 목적으로 뭐 한 거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추경호 그리고 추경호 대표, 한덕수 총리 이 모임에서 서로 그 내용을 함구하기로 해놓았는데도 전문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취재원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도 과연 그렇게 말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냥 이분이 지금 생략돼 있는 게 있잖아요. 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라고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막아지냐고요. 그렇게 1시간 뒤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막아지냐고요. 실제로 막았나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거는 반대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 하나만 그 앞뒤가 다 생략된 간단한 문자를 가지고 그게 마치 이 내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증거처럼 활용하는 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 변호사님 얘기를 이해하면 무능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냥 무능한 거지 엉성한 거지 이 자체는 국회의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고 내란적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 여기 방송 나와서 어쨌든 체포조의 존재를 긍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리를 해드리기 사실관계를 저 말씀하셨던 그 당정대 회의에서 긴급 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하려고 했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계엄 포고령이 위반되는 것이니 한 것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한동훈 체포 그 방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이라는 게 그게 그리고 붙어있는데 그거를 그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까 짐서봉대하는 말씀드렸지만 거죠. 정치활동 금지하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위헌적이고 계엄법 위반이라는 거고 제가 그 부분 거듭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100번 양보한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영장주의 예외고 그냥 잡아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죠? 아주 가능한 거예요. 민간인이야? 네, 실제로 민간이니까. 네. 근데 우원식 의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네.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제가 좀 깎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위가 다르니까 엄밀하게 보면. 예. 하지만 어쨌든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최대 미스테리. 왜 선관위를 이렇게 갔느냐. 더 빨리 더 많이. 근데 뭐 SBS 어제 저희 또 역시 단독 보는데 지난 총선 부정선거 수사가 목적이었다.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밝혔다는데 원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봐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거기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이라는 상황은 네. 수사나 아니면 모든 행정이나 그런 업무들을 사법 업무들이나 포함해 가지고 네. 그걸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 군인들이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더 조금 더 이거는 사실관계가 더 나와봐야 알 문제지. 근데 어쨌든 더 빨리 더 많이 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자료도 핸드폰 거기 당직자들 핸드폰 가지고 방어 직원 방어하는 당직자들 방어 직원들도 다 이제 압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빨리 갔다 늦게 갔다가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유의하게 그래요? 간 데가 유사하게 간 데가 양구 국회 그다음 선관인 거잖아요. 양구로 왜 갔어요? 그러니까요. 강원도? 예. 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제일 이제 이슈인 건데 네. 딴 데도 다 갈 수 있죠. 아니 갈 수 있어요. 선관위 갈 수 있어요. 양구 군청. 네, 양구 군청.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선관위 직원들은 뭐 계엄 처음이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오나 보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선관위 분위기는 어떠냐면 야 국회랑 우리가 이렇게 위상이 높은 기관이다라는 정서법 1번과 대선 없는 해 줄여서 내년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내년이 좀 바쁠까봐 지금 걱정하는 게 선관위 직원들의 지금 정서법이라고 합니다. 왜 선관위는 왜 간 거예요? 양구군청은 왜 갔습니까? 양평도 아니고 양구에. 그거를 뭐 일단은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디든 갈 수 있고 가는 게 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고 밝혀봐야 그리고 그 혐의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혐의에 나오는 거에 맞춰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고언을 드리면 뭐 시간이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4분. 부정선거 뭐 관련 거냐 아니면 뭐 또 뭐 명태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설마 그럴까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혹시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저도 유튜버 하지만 유튜브 그만 보시고 조중동을 보셔라. 조중동을 보시고 SBS 들어라. 예. KBS만 보지 말고 제가 그렇게 진짜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그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보죠. 심우정 총장이 어제 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이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근데 원래는 이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없기 때문에 이 경찰이나 뭐 공수처에서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이 있었는데 심우정 총장이 검찰이 직접 하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워낙 그 사이즈가 크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일선 경찰에서 맡겨가지고 처리할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뭐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직권으로 좀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고 그게 뭐 경찰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검찰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검찰이 그 대통령께 뭐 칼을 꺼놓네 어쩌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보도 다 나왔으니까 검찰과장 했던 김태훈 검사가 지금 어디 고검인가 있는데 2%씩 글 쓴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그거죠.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직수 범위인데 이게 직권남용이 되니까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죄는 또 이제 포섭 범위가 되니까 내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일단 계엄법 위반과 관련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직수 범위가 대상이 되니 이 사태
이 케이스 왜냐하면 이제 원 변호사님 같은 분도 이거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를 검찰에서 직접 다루겠다라고 하는 의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사의 강도는 강해질 것 같습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씩. 이건 뭐 기소할 만한 감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검사적 느낌적 느낌으로 한동훈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큰 내용이라서 예. 그리고 뭐 안 밝혀질 만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 뭐 간단하게 하고 필요할 거 필요하고 뭐 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변호사님 예. 만약에 탄핵이 통과됐어요 내일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나 이 내란죄 수사 변호 맡아 달라고 하면 할 겁니까? 저는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예.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필요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예. 똑같이 하면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내가 뭐 표 하나 있고 뭐 헌법재판관 나도 뭐 결정권 있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자 김준호 변호사. 내란죄가 탄핵보다 더 어렵긴 합니다. 예. 우리 법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좀 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저는 계엄이 이 위법한 계엄 때문에 탄핵 사유는 충분히 넘친다고 생각하고 다만 재판관 구성 그리고 이제 국회 구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정치적 측면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원현숙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